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니 아시아를 대표하는 재즈 뮤지션 초대했습니다. 정통 재즈부터 또 우리 대중가요, 또 국악, 판소리에 이르기까지 종횡무진 장르를 넘나드는 그런 보컬리스트이시죠. 웅산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연 못해서 어떡해요? 좀 많이 아쉽긴 했는데 연말이 원래 제일 바빠야 되는데 그러게요. 바빠야 될 시즌에 조금 조용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원래 재즈는 뭐 큰 극장에서의 공연도 공연이지만 네. 그냥 항상 조그만 공연장에서 일상처럼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관객들을 꼭 만나야지. 그거 못 하신 지가 지금 벌써 얼마입니까? 한 2, 3개월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2년이 그냥 지나가 버려서 그러게 말이에요. 조금 많이 속상해요. 한편.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음반도 내시고 네. 얼마 전에 곡도 또 쓰시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원래 제가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 밀어붙이는 힘이 좀 있어서 2, 3개월에 딱 작업을 끝내고 하는데, 그 정규 앨범을 아직도 원래 2년 전에 냈었어야 되는데, 2년 동안 코비드 때문에 그 탓으로 돌리기도 좀 민망하지만, 창작이 잘 안 됐어요. 그 대신에 이제 다른 앨범은 나왔죠. 이제 그 한국 노래를, 좋은 노래를 찾아서 대중가요를 재즈하게, 리메이크한 거. 네, 이렇게 부르는 그런 앨범들은 나와서 이제 얼마 전에 또 발매가 됐어요. 그게 벌써 두 번째죠? 네, 사랑 그 그리움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앨범이에요. 리메이크 네. 음반으로. 네. 많은 분들이 좀 편하게, 예. 한국 노래니까 편하게 들어주셔서 이렇게. 네.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 표창도 받으셨습니다. 제가 받아도 되는 상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재즈 뮤지션으로서 제가 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뭐랄까요, 한편은 굉장히 감사하고 좀 많이 무겁기도 했었었는데, 예. 재즈 뮤지션으로 그런 큰 상을 받은 게 또 처음이고, 그렇죠. 또 그건 또 재즈 뮤지션들을 대표해서 받는 상이기도 하고, 앞으로 제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좀 실감이 안 났었는데, 예. 네,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많이 기뻐하셨고, 저희는 부모님 문경에 살고 계신데, 경북. 네, 거기에 그 가장 큰 사거리에 플랜카드. 예, 예. 네, 귀엽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그 가문의 영광이겠습니까? 네, 어머니께서 우셨대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아유, 우리 딸이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저렇게 장하게 컸구나 하면서. 이제 정부가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감사했죠. 네. 자, 웅산. 이게 본명이죠? 네, 본명이에요. 네. 웅대학 웅자의 매산자, 그러니까. 클웅의 매산자인데,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 꿈이 스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또 한 가지는 스님이 되는 거였고, 한 가지는 이제 음악가가 되겠다 이렇게 했었었는데, 음악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이제 학교를 들어가선 더 많았었는데. 어느 학교요?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노래가 재미있어, 노래가 재미있어 하면서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됐을 때 이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어디예요? 어느날 문득 그래서 충북 단양에 있는 구인사라는 절로 네 떠났어요. 아니, 성량리에서 밤기차를 타고. 잠깐만요. 어려서부터 꿈이 스님이었다고요? 네, 왜냐면 저희는 이제 집안에 또 스님도 몇 분 계시고. 집안에? 네, 집안에. 저희 아버님께서도 원래는 이제 스님이 되시고 싶어 하셨는데, 2대 독자세요. 그리고 오빠가 한 명 계신데 또 3대 독자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친척들의 만류에 의해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이렇게 저희를 낳고 사셨는데. 완전히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군요. 네, 아주 많이. 사실은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가 부모님 슬하에 일남오녀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이제 오빠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따로 있고 딸 5명이 쪼로록 이렇게 앉아서 몇째 딸이세요? 제가 딸 중에 셋째 딸이요. 그래서 뭐 반야심경을 외거나 관음정근을 하거나 관세음보살 경을 외우거나 이제 이런 생활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시골에 있었고 이제 시골 어디서 자랐어요? 저는 문경 가은이라는 곳이에요. 굉장히 이름도 예쁘죠. 네,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데 그래서 학교 아니면 뭐 절에 가고 엄마 아빠 손잡고 절에 가고 그 정도가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게 일상이니 스님이 멋있어 보였군요. 네, 스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냥. 근데 그러면서 또 한편 음악가라는 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또 노래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기보다 제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딸 5 중에서도 제가 뭐 한 1, 2등, 1등보다는 한 2등 정도 하는 정도. 그래요? 그리고 동네에서 이제 그 약간 언니가 있잖아. 6학년 언니가 4학년 꼬맹이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노래 자랑을 하면 한 5명 중에서 제가 2, 3등, 뭐 3, 4등. 그래요? 네, 그 정도밖에. 보통인데. 네, 정말 보통이었는데 그 재능을 알게 되거나 혹은 제가 만족하게 된 게 이제 재즈를 만나면서부터. 그래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제가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이제 쫓아다니고. 그냥 듣는 것도 좋고. 네. 그때 주로 듣던 건 뭐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당연히 뭐 케이팝들, 가요들 음악들 많이 들었었고, 그때 또 제가 그 브라스 밴드에서 트럼펫을 연주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는 악기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뭐 악기를 되게 많이 좋아했던 기억도 나고. 가수의 길이라기보다 아무튼 음악이 좋으니. 네, 음악가. 악기 연주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음악 관련된 일. 네, 그 언저리에서 그냥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소망과 스님이 되겠다는 소망을 같이 갖고 있다가 고2 때는 절로 갔다. 네, 그랬어요. 무슨 계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어느 스님을 엄마랑 이제 뵈러 갔는데 스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너 이제 곧 절에 들어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좀 별로 저는 좋지가 않았어요. 왜 내 마음을 저렇게 그때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는데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진짜 어느 날 갑자기 가을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정말로 나는 떠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떠났어요. 네. 부모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그냥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중학교 때 가봤던 기억이 있는 그 절을 이제 찾아서 이제 차비가 있으면 찾아갈 수 있으니까. 딱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밤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었고 일단 그날은 이제 도착해서 자고 뭐 스님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원했으니까 갔고 그냥 절에 들린 것처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 3박 4일 동안 이제 3일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좋았어요. 그냥 거기에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도 좋고 사람들이 그 경을 외는 소리도 좋았고 그 아침 연불 소리도 좋았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좋았고 그냥 나는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 것 같다. 여기가 내 자리구나.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부모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어마어마하게 걱정을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중이 되겠다. 네. 스님이 되겠다. 나는 스님이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부모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 아버님께서는 워낙에 독실한 불교 신자시고 그러니까 집에 딸도 많고 하니까 한 사람 정도는 부처님 제자가 돼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히려 많이 기뻐하셨고 어머니께서는 그러니까 제가 물려받은 끼는 어머니한테 받은 끼예요. 노래를 하거나 그래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좀 걱정을 하셨고 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셨는데 그러고선 그럼 몇 년 있었어요 절에? 2년이 좀 안 돼요. 2년이 좀 안 되게 있다가 가을에 들어갔다가 가을에 또 나왔는데 그 다음 해 가을에 왜 나오셨어요? 그때는 또 공부가 하고 싶었어요. 공부를 해야 됐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때는 유일한 어떤 등용문이랄까 그런 게 강변가요제나 뭐 대학가요제. 가수가 되는? 네네네. 그럼 가수 꿈을 그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절에서? 우연했는데 거기서 있는 동안 1년 뭐 2년 가깝게 동안 바깥 생활이 궁금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굉장히 우연하게 제가 그 선방에서 그 관음 정근을 하고 있었는데 잠깐 이렇게 졸았어요. 잠깐 졸았는데 우리 스님께서 이제 누가 졸고 있는지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그럼 제가 졸고 있으니까 죽비로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시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놀래서 다시 합장을 하고 관음 정근을 해야 되는데 놀라니까 이게 노래 소리처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놀라고 주위 분들도 많이 놀라고. 경전을 노래 소리처럼? 아니, 그러니까 노래가 나왔는데 이걸 노래 뭐 가사가 무슨 노래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노래가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있다가 이렇게 놀래서 있다가 이제 주위의 그 시선들이 의식이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다시 합장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예.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음악이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졸다 나는 깨면 튀어나오는구나. 네. 그렇다면 나는 올바른 수행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그 동안에 제가 약간 고백처럼 하자면 그 수행 생활이 즐거웠던 이유가 있었는데 관음 정근을 할 때 이제 관세음 보살을 계속 외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외울 때 음유를 실어서 제가 왜냐면은 그냥 하면 약간 재미가 없으니까 목을 더 활용을 해서 이렇게 노래처럼 기도를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어쩌면 저는 뭐 가수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음유를 실어서 하고 더 신명나게도 노래를 해보기도 하고 더 작게도 했다가 크게도 했다가 이제 이런 반복되는 독경을 음악하듯이. 예. 그러니까 아마 그것들이 어떻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는지 어느 날 그렇게 입에서 툭하니 노래가 터져 나오니까 제가 다시 걱정을 한 게 나는 세상에 나가서 노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가수가 되려면 공부를 대학교를 가야 된다.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그래서 나와서 이제 공부했어요. 공부를 꽤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아마 하실 거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둘 다 좋아하셨어요.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음악 하려고 하는 그 속셈은 모르시고 그래서 제가 대학을 처음 들어가서는 헤비메탈을 했어요.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그 학교에 음악 동아리가 가장 유명한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몇 개의 리스트가 있었어요. 내가 가면은 가장 유명한 음악 동아리에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선배 뭔가 멋진 선배도 만나서 사랑도 해보고 이제 이런 계획들이 다 있었는데 그래서 락 동아리의 오디션을 이제 보러 갔었었는데 그때는 그 동아리에서 락이니까 여자 싱어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외형상으로 보여지는 제 모습도 이렇게 뭐 강렬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는 우리는 안 받는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오디션을 보고 싶다고 해서 봤어요. 그때 이제 제가 불렀던 노래가 한영애 선생님의 누구 없소라는 곡인데 거기 누구 없어 하는 그거 말이죠.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그 리드싱어가 된 거예요. 어. 처음으로 여성 여자를 락커가 안 난 뽑던 거지. 락 네. 그룹에서 네. 여성 보컬리스트를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그때 소리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독경하고 이러면서 네. 소리가 튀었나 봐요. 네. 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호호. 정말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글쎄 사람들이 놀라는 저 정도의 소리가 나한테는 나 더 큰 것도 있는데? 뭐 이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예. 아주 재밌게 그 학교에서 동아리 락커로서 막 헤드뱅잉도 하고. 헤드뱅잉이 격정적이었죠. 무대 위를 정말 종횡무진 막 뛰어다니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그 콜라 병을 이렇게 들고 막 물 마시기도 하고. 물 뿌리고 막. 네, 그런 모습에 또 남학생들이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웃 학교에도 축제 때 가서 노래를 불러주기도 공연도 하고. 예. 가요제에 그럼 나갔어요? 예, 강변가요제를 나갔었는데 네. 그때 저희 때는 각 도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최우수상만 뽑아서 서울로 본선을 내보내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인기상 장상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본선에는 못 나갔었는데 근데 거기 아마 운명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가 그때 그 강변가요제를 나가서 우승을 했다면 그럼 그 길로 락커로 계속 갔겠죠? 락커거나 그냥 대중음악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떨어지는 과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근데 제가 좀 음악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갈증이 났었어요. 동아리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악보를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고 제대로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고 싶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울예전이 유일하게 이제 실용음악과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화성악을 공부를 하고 공부하고 피아노를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해가지고 시험을 봤었죠. 네.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미 제가 거기 시험 보러 갔을 때 심사위원으로 계시던 교수님들이 저랑 같이 활동을 하시던 선생님들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니? 이런 느낌에. 그래서 근데 노래를 한 5곡 이곡저곡 막 시키셔가지고 여러 노래를 불렀는데 떨어졌어요. 아이고. 근데 그것도 역시 생각해보면 그래 지금 재즈의 길로 가라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재즈는 언제 만난 거예요? 재즈를 만난 거는 제가 이제 여성 락커로 대학 시절에 좀 막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약간 나름의 뭐랄까 연예인도 아니었는데 연예인병처럼 누군가가 나를 픽업해 줄 거야. 왜냐면 나 이렇게 인기도 많고 하니까 그랬는데 아무도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할 무렵쯤에 그 음악을 좀 성숙하게 들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는 음악을 좀 너무 편식하는 것 같아. 편식한다. 네. 그래서 세상에 정말 너무 많은 멋있는 음악이 있다. 그래서 테이프에다가 이렇게 많은 음악들을 녹음을 해서 정성껏 줬어요. 그리고 그 테이프를 처음 오디오에 넣었을 때 나왔던 음악이 이제 재즈였던 거예요. 어떤 곡이에요? 그 I'm a Fool to Want You라고 이 노래는 우리나라 분들한테도 굉장히 그 CF 광고 음악으로 사용돼서 빌리 홀리데이가 맞아요. I'm a Fool to Want You라는 곡. 조금 해봐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이 노래는 I'm a fool to want you. 기억나요. 네, 이 소절만 나오면 이미 여기서 뭐랄까 저는 그 노래를 처음 들었던 당시가 늘 가슴속에 있어요. 저는 대학 시절에 너무 힘이 넘쳤고 무대를 정말 말처럼 뛰어다녀야지 에너지가 조금 없어지나 하는 정도의 높은 그 에너지를 텐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노래는 정반대의 음악 아니에요. 너무 정반대였어요. 아주 나지막 힘을 쫙 빼버리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초반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 아직 알지도 못하고 할 때인데 그 노래 한마디에 첫 소절에 저는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너무 아픈데 그 노래가 너무 듣고 싶고 너무 불러보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찾아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막 온갖 그 여행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녹음을 해준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뭐야? 누구야? 그랬더니 세계 3대 재즈 보컬리스트 중에 빌리 할리데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람이다. 그녀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재즈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들을 그 친구한테 듣고 이제 내가 찾아야 되겠다. 내가 알아야 되겠다. 어디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재즈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에 멋졌지만 생소했어요. 그래서 멋졌기 때문에 알고 싶기도 했었고,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재즈 역사가 뭔지 책을 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오후 시간이 되면은 그 당시에는 뭐 레코드샵이 많았으니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이제 들어보러 다니고 음악 듣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레코드샵에 보낸 적도 굉장히 많았었고 재즈 속에 흠뻑 빠졌군요. 그러니까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뭘 재즈라고 하는지 아직도 그때까지는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그냥 그 궁금해하는 그 마음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또 궁금하니까 또 나서야 되는 거고 공부하고 듣고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가 재즈를 불러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재즈를 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즈 클럽을 찾아갔는데 음악마당이라는 재즈 클럽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재즈 뮤지션들을 이제 보게 되고 제가 거기를 매일처럼 갔어요. 거기 어떤 분을 만났습니까? 그때 이제 신관웅 선생님이라고 한국 재즈 대부라고 하는 신관웅 선생님이 계셨고 또 류복선 선생님 퍼커션을 하시는 네 그런 분들이 거기서 공연을 하셨는데 제가 오디션 아닌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도 한영애 선생님의 누구 없소라는 곡이었어요. 아주 그냥 누구 없소가 오디션 곡이군요. 통과했어요, 오디션을? 그 노래를 들으시고 다음 주부터 좀 같이 해보자.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아마추어로서의 준비 기간이라는 게 없었죠. 바로 그냥 재즈 클럽의 무대에 오른 거네요. 네. 근데 그 사이에 혼자 재즈 연습을 많이 했어요, 부르기는?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뭐 Fly Me to the Moon, 또 그다음에 Take Five. 네, 예를 들면 Fly Me to the Moon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중적인 팝 재즈 곡이지만 Take Five라는 곡은 5박자의 곡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Fly to the Moon은 뭐 금방 그 흥얼흥얼 소리가 나는데 테이크 뭐요? Five. 어떻게 하는 노래예요? 뭐 5을 세워보자 이런 건데 원래는 연주곡이었거든요. 그래서 Want to stop and take a little time out with me, just take five, just take five. 들어보니 알겠네. 이 곡도 역시 그 광고 음악으로 사용돼서 많은 분들한테 귀에 익었지만 부르려고 하니까 그 5박자가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까지는 왈츠나 3박자나 4박자까지만 익숙했었었는데 재즈 초심자한테 그렇게 어려운 곡을 숙제로 내주시니까 밤새 공부를 해가지고 그 노래를 불렀고 그땐 그 노래를 듣고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그러면 재즈의 대가들이 또 조금씩 코치해 주시고 아마 그랬겠죠? 맞아요. 저는 저의 그 학습 방법은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찾거나 아니면은 그 뭐랄까요 신봉사가 심청이를 위해서 젖동량을 다니는 것처럼 저는 그날 만났던 선생님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고 또 어떤 곡을 해볼까요? 추천해 주세요 해서 이제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래도 락, 헤비메탈 이쪽 음악을 했고 그 과거에 이제 뭐 한국 대중음악도 많이 부르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재즈를 만나고 나서는 그냥 재즈가 무조건 제일 좋았나요? 어떤 거냐면 너무 하고는 싶은데 잘할 수가 없는 게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즈가 그만큼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락을 할 때 제 음악을 좋아해 줬던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재즈를 한다고 하니까 와 재즈 너무 멋지다. 어디로 가면 돼? 보러 갈 거야 해서 이제 친구들이 왔어요. 근데 처음 제가 공연하는 거를 보고 이제 피아노랑 둘이서 하는 공연이었거든요. 하지 말라고. 못한다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워낙에
초보자니까, 재즈 초보자니까 저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 노래로 감동을 주기에는 재즈에서 가장 중요한 스윙 리듬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즐거운 척하고 해도 관객을 감동시키지는 못하더라. 너무 부족한 실력이잖아요. 그래서 아랑곳하지 않고 하지만 그래도 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홍대에 그 극동방송국 삼거리에 가면 건물은 아직 있는데 그 서티라고 하는 재즈 클럽이 있었어요. 예, 예.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기에서 제가 하루에 2만 원을 받으면서 공연도 하고. 공연하고 그러고 다녔죠. 그러다 몇 년쯤 지나니까 이제 정말 감동들 하던가요? 그게 한 3년쯤 지났을 때 신관웅 선생님께서 조용히 부르셨어요. 근데 그 말이야, 그 스윙을 하면 더 좋은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윙을 하면.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너는 아직 스윙을 좀 더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스윙이 뭔데? 이제 그때부터 오히려 저는 먼저 많은 재즈 레퍼토리를 부른 다음에 스윙을 찾아다녔어요. 그럼 어디서 배우는지 학원도 없고. 스윙이라는 건 어떤 박자 아닌가요? 리듬. 리듬? 네. 네, 그런 리듬, 재즈에서 가장 필수적인 리듬이에요. 그래서 대중 가수들이 가령 제가 Fly Me to the Moon 부를 수 있어요. 저 재즈 가수로 데뷔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재즈 뮤지션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스윙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가령 빌리 할리데이, 사라 본, 엘라 피츠제럴드 3명의 3대 재즈 보컬리스트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음악을 정말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다시 듣고. 그 전까지는 나보다 더 나이도 많은 할머니시고 내가 목소리도 더 큰 것 같은데 목소리의 크기로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를 가늠하거나 혹은 고음의 음역대로 노래를 잘한다 못한대로 쟀을 때였던 당시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스윙이구나 하고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스윙을 모르고 부르는 Fly to the Moon과 스윙을 알고 부르는 Fly to the Moon은 저희들한테 좀 이렇게 맛보여 줄 수 있나요? 어떤 차이인지 잘. 가령 뭐 스윙이 없다면 그냥 멜로디 자체를 그냥 부르는 거예요. 가요처럼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이 정도라면 스윙이 있다면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맛이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싱코페이션이라든가 이런 리듬을 끌고 그렇죠. 밀고 하는 이 과정에서 스윙, 골프에서 이야기하는 스윙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 스윙은 사람을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런 핵심이네요. 매력이 있어요. 핵심이에요. 네. 그러다 일본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그건 어떤 계기로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역시 그 신관웅 선생님이 일본 밴드랑 교류가 많으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일본 뮤지션들이 공연을 할 때 제가 게스트 보컬리스트로 노래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스윙이 조금 좋아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발전이 있었을 때 그쪽 매니저가 일본에서도 좀 같이 공연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웠던 거는 제가 일본어를 고등학교 때 독학으로 이제 그 기본 회화까지 실력을 이제 끌어올렸었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외국어를 배우는 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일본 친구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뭔가 빛을 발하게 되는. 잘 맞아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라고 했는데 저는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지만 일본에 그 재즈라는 음악, 그 재즈 뮤지션 친구만 보고 이제 오케이 나 갈게 이렇게 돼서 그 모험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한국에서는 사실은 말랑말랑한 재즈를 했어요. 그 말의 뜻은 그냥 약간 평범하고 대중들이 좋아할 법한 예, 노래들을 평범한 스타일로 했다면 일본에서는 일본에는 첫 공연부터 저는 굉장히 정말 별이 번쩍 이렇게 보이는 정통 재즈. 정통 재즈에서도 조금 더 모던하게 이미 나가 있는 20년 전에 이미 가령 우리는 피아노, 드럼, 베이스가 있는 곳에서 공연을 한다면 예. 일본에서는 피아노가 없어요. 그리고 베이스, 컨트라베이스, 드럼, 그리고 색소폰 이 세 개의 악기만 놓고 내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구성이 다르네요. 저는 그때까지 사실 그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도 못했으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었고 뭐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너무 많았지만 일단은 뭐 도전 정신으로 이겨내긴 했지만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공연을 끝나고 올 때 항상 마음의 반은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웅산 씨의 그 재즈 세계가 넓어진 거예요. 맞아요. 일본이라는 그 넓은 맞아요. 바다에서 새로운 네. 걸 경험하면서. 네. 그렇죠. 그때마다 그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예, 게임이 예. 연주자들 실력도 그때는 훨씬 더 일본 쪽 아티스트들이 더 뛰어났죠. 앞서갔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절대 질 수 없는 한국인들의 어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벌써 20여 년 됐고 재즈 협회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그 3대 한국 재즈협회 3대 재즈 협회장을 맡게 그죠? 됐어요. 그 재즈 협회장은 맡으면 뭘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협회를 만들 때 신관우 선생님께서 첫 번째 회장님이셨었는데 굉장히 고군분투하시고 많이 고생하셨어요. 뭔가 재즈 뮤지션들의 복지를 위해서 뭔가를 앞서 보시겠다고 노력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재즈 뮤지션들의 뮤지션이라는 어떤 한계점 같은 게 있어요. 뭐랄까 사회 돌아가는 걸 아직 잘 모르시고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정식 선생님 예. 그다음에 제가 3대 회장이 됐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보고 들은 게 그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으니까 그분들이 제가 이제 회장이 되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예. 계속 고사하다가 예. 이제 어쩔 수 없는 존폐 위기까지 이제 갔어요. 아이고. 협회가. 어. 그렇다면 협회가 없어진다면 나를 비롯한 더 많은 재즈 뮤지션들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어려워지죠. 네, 상황이 되는 게 자명한 일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재즈계의 잔다르크가 한번 되어보리라. 예, 예. 네, 그래서 뭔가 조금 뭐 대단한 사명감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보다 지금에 너무 자랑하고 싶은 재즈 뮤지션들이 많은데 젊은 재즈인들은 네.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그 훌륭한 뮤지션들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예, 예. 또 재즈라는 음악이 왜 알려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하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협회장으로서 한 일 가운데 또 올해 할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일은 제가 협회장이 되기 전부터 다짐했던 일인데요. 유네스코에서 2012년도에 매년 4월 30날을 인터내셔널 재즈 데이로 제정을 했어요. 국제 재즈의 날이 있어요? 세계 왜 재즈의 4월 날. 30일이죠? 그 날짜에 대한 의미는 제가 찾아봤는데 그 기록은 없었고. 별 의미는 없는데 네. 그냥 정했군요. 네네, 유네스코에서 정했고. 하지만 재즈 음악이 가진 정신, 의미, 가치를 더 많은 분들과 분명히 나눠야 된다는 예. 어떤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대 위에서 우리는 작은 무대 위에서 그 사람과 내가 서로 연주에 서로의 몸을 실어서 배려를 하면서 그 현재 과거가 지나가면서 이제 완성되어 가는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상호 조화를 이뤄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자유롭지만 또 즉흥적이지만 조화가 네. 있어야 되는. 또 그거죠. 평화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이기적이거나 했을 맞아요. 때는 혼자 튀려고 하면 안 되죠.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이 절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것처럼 작게는 재즈 음악이지만 그런 음악을 즐기다 보면 조금 더 크게는 가정에서도 또 각자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그래 why not 그래 재즈처럼 언제나 재즈처럼이라는 예. 생각을 그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화와 평화. 네.
왜냐하면 그런 거를 알리는 국제 재즈의 날. 네, 그 국제 재즈의 날의 공연을 제가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회장이 되면서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예, 더 예.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해서 코비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셨군요. 아주 감동적으로 어. 끝났어요. 그래서 그 공연을 보셨으면 하는 그 최소의 인원들만 모셔서 그래서 공연을 했는데 그분들이 모두 하나같이 하신 말씀들이 재즈가 이렇게 감동스럽고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었다. 그래서 웅산 씨가 이렇게 재즈 알리려고 하셨군요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2022년 올해도 네. 좀 준비하고 계시겠죠? 올해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한강대교 위에 노들섬이라는 아주 작은 예쁜 있죠? 섬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재즈 데이가 하루였던 재즈 데이가 재즈 위크로 일주일 내내? 네. 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무료로 오. 네, 진행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재즈라는 음악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더 나누고 싶어서 4월 30일경 네. 일주일 노들섬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이제 네. 됩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꼭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때쯤이면 또 코비드도 많이 좋아질 거고. 예. 네. 좋아져야죠. 네. 이렇게 정통 재즈로 이렇게 쭉 하시면서 직접 또 곡도 많이 쓰시고. 네. 제가 하는 작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작업을 하는데 한 가지는 재즈 뮤지션으로 그 스탠다드 재즈 곡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죠. 발표를 하고 예.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재즈를 찾아가는 일, 음악을 찾아가는 일. 그것이 재즈든 뭐든 상관없이 그게 작곡이죠. 네, 그게 작사 작곡을 하는 일이에요. 송라이터로서 하는 일.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가요들을 대중가요 주옥 리메이크. 같은 곡들을 찾아서 예. 재즈하게 혹은 웅산의 색깔로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 세 번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그 재즈 대중화에 조금 네. 힘을 더 하고 싶어서 그렇죠. 네, 하는 작업이기도 해요. 그 본인의 어떤 창작 열을 좀해서 나온 곡 가운데 네. 우리 그 벌써 오래전에 EBS 스페이스 공간에 네. 출연하셔서 네네네. 예스터데이 부르셨잖아요. 네, 맞아요. Yesterday, I lost my lover, never had it so good. Now you've gone and left me. I've been alone all night long. 예스터데이라는 곡은 제가 그 곡을 쓰기 전에 굉장히 큰 게 이제 음악적으로 우울증 비슷하게 혹은 슬럼프가 굉장히 강하게 왔었어요. 그랬어요? 정말 하고 싶지 않다. 정말 힘들다.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그게 2007년, 6년, 7년 이럴 때. 그래서 원래는 예스터데이라는 앨범이 나오기 전에 락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시 락을? 네. 근데 그때는 그게 마음이 시켰으니까 그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작업을 하다가 뭔가 굉장히 친했던 친구랑 작업을 하다가 소원해지면서 뭐가 그러니까 오해도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같이 작업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처가 되게 이제 컸었고 나 음악 못 하겠다. 이제 너무 락이 무산되면서 네. 그러면서 슬럼프에 빠졌군요. 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이제 꿈에 봤던 이야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그 꿈이 되게 선명했었고 되게 슬펐고 아팠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부시시한 모습으로 피아노 앞에 가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곡이군요. 네. 이게 어디 광고에도 또 삽입되고. 네, 커피 광고에 조금 한번 불러보세요. Yesterday, lost my lover, never had it so good. 곡조가 아주 좋아요. 아주 감사합니다.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창작하고 작곡하고 대중가요 만들고 네. 뭐 리메이크하고 또 정통 재즈하고 이러는 와중에 네. 또 제가 작년인가 그 웅산시 공연에 가서 봤더니 네. 국악 밴드들도 다 데려와서 창도 하고 판소리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건 또 언제 배운 거예요? 제가 국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전설적인 국악인들 선생님들과 그 콜라보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었는데 예. 그때는 그 국악이라는 음악은 저렇게 타고난 분들만 하는 음악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고 제가 해보겠다라는 시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예.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거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음악적인 슬럼프가 올 때는 사실은 약간 좀 뭔가를 음악적으로 뭔가 해소를 하는 새로운 버릇이 걸 있어요. 배우면서. 네. 그래서 가령 뭐 하모니카를 배운다거나 이제 그럴 때는 굉장히 큰 슬럼프가 왔을 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악기로 해소를 하는 아하. 걸 좀 배우면서 그래서 판소리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저는 이제 밤에 저녁에 산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걷고 2시간 정도 보통 걸어요. 많이 걷네요. 네, 보통 2시간 정도 걸으면 그동안에 이제 음악을 듣는데 한동안 그 안숙선 선생님의 시나위를 예. 들으면서 예. 걸었어요.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허. 그러니까 제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약간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나위라는 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듣는 것뿐 아니라 응원을 하면서. 네,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그 나만의 노하우가 많이 생겼어요. 찻길 옆을 예. 차가 지나가니까 크게 소리를 질러도 예. 모르니까 그래서 노래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시나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재즈랑 너무 많이 닮아 있구나. 그래요. 네. 그 시나위라는 자체가 즉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즉흥 원래 그럼 재즈는 우리 것이구나라는 또 억지도 부리게 되더라고요. 혹은 재즈와 국악이 만나는 뭔가 교집합이 이렇게 컸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배워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한 5, 6년 됐어요. 그럼 혼자 그냥 계속 연습한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언어든지 음악이든 주로 혼자 공부를 독학을 해서 고수한테 가서 한마디의 도움되는 말을 듣는 스타일의 공부를 하는 그럼 안숙선 편이에요. 선생한테도 갔어요? 선생님은 원래 저한테 판소리를 해보라고 많이 권하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제가 안 그거는 가다가 선생님 혼자 같은 분이 연습하고 하시죠. 네. 찾아갔군요.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면 또 다른 곡들도 그러니까 판소리에서 하는 그 눈대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령 토끼 이야기다 그러면 그 노래를 가장 잘하는 친구, 그러니까 제 기준에 좋은 사람의 것을 너튜브를 통해서 듣고 공부를 해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통하면 다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끼 전에는 요새 유명한 그 범 내려온다 이날치 밴드 아니에요? 맞아요. 이날치 밴드도 불렀고 저는 그 요즘 젊은 소리꾼 중에서 김준수라는 친구 있어요. 아주 소리가 정말 좋거든요. 그분이 하는 그 좌우나졸 그 토끼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매력 있어서 연습을 하고 그분한테 전화를 했죠. 찾아가요? 네. 그리고 내가 웅산이라고 하는데 먼저 문자를 보내고 그랬더니 선생님 너무 영광이라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뮤지션들끼리는 또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좀 공부를 하고 싶다. 좀 봐달라. 그래서 이제 연습하고 가서 또 한 수 배우고. 가서 배우고. 범 내려온다 그래서 배우셨어요? 범 내려온다도 배웠죠. 또 조금 해보세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속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헐숭덜숭 꼬리를 잔뜩 한 발이 넘고 뚜의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통화 같은 뒷발로 양뒤 쪄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 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 흐치며 주홍잎 떡 벌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진한 듯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었다. 아니 진짜 요즘 국악에 푹 빠져 있나 봐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곡 조금씩 시켰는데 지금 이 대목을 제일 길게 했어요. 그만큼 빠져 있는 모양이네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제가 그 판소리를 공부할 때는
어머님께서 엄청 걱정을 하셨어요. 왜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려오면서 이리 오너라 이러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실에 앉아 계시다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가 왜 저러나 정말 제가 왜 저러나랑 예, 예. 2년을 하시다가 3년째 됐을 때 제가 무대에서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하니까 아 이래서 그렇구나. 우리 판소리나 창이나 이런데 그 창법은 네. 뭐 재즈나 대중가요의 창법과는 또 완전 다르잖아요. 네, 많이 달라요. 근데 그걸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노래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음악 안에서는 적어도 한계를 좀 두고 싶지 않아 하는 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제 판소리는 아직 완벽하지도 않고 하지만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정도까지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몽골의 또 흠이라는 소리도 있고 인도의 라가 음악이라는 것도 있고 다 다른 발성들을 쓰는데 가장 압도적인 것이 바로 이 판소리더라고요. 판소리는 온몸을 다 쓰는 통성이라고 하는 소리를 쓰는데 그래서 이 판소리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 소리로 압도할 수 있는 힘도 함께 맞습니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판소리꾼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어린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꼭 경험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이제 웅산류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스탠다드 재즈, 또 감미로운 대중가요, 웅산식, 그러면서 또 판소리적 청까지를 가미하는 이런 어떤 웅산류 음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재즈 뮤지션들은 혹은 저는 저 자체가 그 장르가 되기를 원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완성된 웅산류라는 게 이제 곧 다가오겠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계속 끊임없이 다가가는 거죠. 멈추지 않은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소리, 어떤 음악을 또 들고 오실지 기대하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음악적 슬럼프에 빠질 때 뭔가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공부를 통해서 그걸 헤쳐나갔다. 이 말씀은 꼭 음악이 아니라도 우리 모두 삶의 한 귀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군요. 뭔가 새롭게 배운다는 거, 그게 그만큼 자기를 성숙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